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뭐 거의 다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점점 뭔가 협상 얘기라기보다는 제 과거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뭔가 저는 나름대로 어떤 저 자신한테 되게 뭔가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요새 뭐 정신의학계에서 그런 걸 굉장히 그 비과학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프로이트적인 그런 어 뭔가 치유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나름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공유하면서 좀 임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최근에 네,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딥러닝 방에 들어가가지고 들은 이야기인데, 네, 이제 문과생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음, 이, 이 정신 치료, 정신 심리 치료, 정신과에서 심리 치료를 할 때 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제 문과생들은 이거 음, 상담이 정말 중요하다. 상담으로 사람을 이렇게 뭐 좀 예방을 할 수 있고 어, 일반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보던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네, 비즈니스를 한다 하면 상담하는 비즈니스가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음, 또 이거를 듣고 있던 이제 음, 정신과 전문의는 이제 사실 그런 상담이나 이런 거 매우 보조적인 영역에 그치고, 음. 사실은 약물이 거의 99%의 요새 영향을 그렇다고 줄 수.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럼 이제 그거에 대안을 왜 대안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제 그냥 딥러닝 하다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이루다라는 챗봇이 나와가지고 한번 아,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본인이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풀어지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그 앞으로 그런 상담가도 대체가 되지 않을까, 어떤 조건에 맞춰서 상담을 해주고 그 조건에 맞는 더 최적화된 상담 문구를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딥러닝 또 박사님들이 그게 또 인풋이 있어야 딥러닝이 되는 건데, 뭐 음, 암만 사람이 넣어봐야 그 사람의 휴먼 터치를 넘어설 수 없다고, 그런 얘기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 예, 저도 진짜 많이 의외였습니다. 경향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뭐 상담으로 해결 안 되고 정말 약물이 음, 99%라고. 음, 정말 저도 제 별로 그렇죠. 동생이 약을 먹고 있는데, 네, 그 플럭추에이션이 정말 강합니다. 그게 먹을 때와 안 먹을 때의 차이가. 예, 진짜 효과가 많이 체감이 있나 돼. 보네요. 매우 효과가 강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음, 사람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다음에 아, 가장 사회성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예, 음, 그게 저는 중독만 안 된다면 괜찮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게 또 피부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음,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라서, 그 네, 호르몬을 과다 복용하게 되면은 뭐 이제 피부가 안 음, 좋아진다고, 뭐 그래서 최소화하려고는 하는데, 네, 그 뭐라고 하죠? 운동선수들이 맞는 거. 뭐지? 무슨, 네, 뭐라고 아무튼 하지? 보조제? 아니면 테스토스테론? 그, 네, 뭐 테스토스테론인가? 그쪽이 누구죠? 그 박태환이 맞았다는 뭐 그런 네, 게 사실 맞으면서 활력이 솟고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음, 그렇더라 하더라고요. 네, 상담 참,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잠깐 공유 드리면은, 네, 좀 PPT로 좀 만들어 봤어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인데, 제가 겪었던 또 사고건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용차를 주문한 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겪었던 문제였는데, 이게 뭐, 근데 이거는 진짜 이 협상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하는 김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이 나왔던 거는 그 케냐 쪽에 진짜 좀 특이했던 건데, 은근히 오바마 정부 때 신재생 프로젝트를 아프리카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열 발전이나 뭐 아니면 풍력 발전 같은 것들이 아프리카 쪽에 많이 그 들어갔었고 펀딩이 잘 나와가지고 뭐 특히 이제 뭐 동아프리카 쪽에서도 그런 사업이 많이 됐었는데 그중에 이제 케냐의 풍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한 업체한테 장비 공급하는 거를 한번 맡아서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주요 담당자는 아니었고 이제 그 문제가 됐던 두 직원 중에 실무자인 사람이 이거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좀 붙어가지고 일을 배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어 되게 그 너무 초보적인 실수 때문에 굉장히 큰 비화로 번졌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KD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런 걸로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초기에 아무래도 이제 노하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조립 공장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멕시코 뭐 이런 데가 요새 많이 하고 있죠. 멕시코랑 요새 많이 하는 데가 동남아 쪽에서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자동차 같은 거를 생산을 할 때 아예 그 부품을 전부 다 뭐 독일이나 아니면 한국 같은 데서 다 가지고 가서 그거를 조립만 하는 그런 사업을 KD 사업이라고 합니다. KD라는 얘기 그 저기 약자가 락다운이라는 거에서 이제 유래했었고 그 발주했던 곳은 우즈베키스탄의 그 만트럭 있잖아요. 그 만트럭이 그 벤츠 계열사죠. 그쪽에서 뭐 그 우즈베키스탄에 생산 공장을 세워가지고 조립만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그 발주를 했었는데 이 사실 좀 만트럭 우즈벡 법인이 좀 특이했던 게 우즈베키스탄이 되게 원래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다 보니까 뭐 지금도 여전히 뭐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되게 특이한 게 이런 뭐 사기업 같은 것들도 다 국유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있을 때 GM 그 자동차에 어 우즈베키스탄 현지 딜러가 그냥 저기 우즈벡 정부였어요. 그래서 우즈벡의 자동차 공업성이라는 데가 있고 그 공업성의 부총리가 딜러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자동차 공업성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게 만트럭이었고 그래서 저도 여기 출장 가서 만나보니까 타슈켄트에 정부 청사 건물 안에 있더라고요. 네, 여기다가 발주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아예 그 만 지분까지 다 사가지고 저기 다 그 우즈벡 국유 기업으로 100% 그냥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대우자동차는 뭐 GM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었고 제가 알기로 현대자동차는 이제 일본 쪽이랑 그리고 뭐 어디였지? 포드였나? 거기서 기술 이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뭐 서론이 길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주문 실수가 있었냐면 이게 그 뭔가 사기 사건이 벌어지기 거의 직전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이 실무 담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좀 약간 멘탈이 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실무 실수를 많이 했었고 그거를 제가 많이 수습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핸들이 좌측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 왼쪽에서 타고 내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영연방 국가 출신들은 아직까지도 다 오른쪽에서 그 핸들을 조정을 하잖아요. 뭐 호주 같은데, 영국 같은데. 일본은 좀 독특한 게 일본이 옛날에 그 다뤘던 그 대본영 뭐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일본이 초기 근대화 때 굉장히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본도 독특하게 그 오른쪽 핸들을 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원래 이제 발주를 받았던 업체도 이제 케냐 업체인데 좀 독특하게 여기도 그 교포 업체였어요. 여기서도 우핸들을 주문을 했어요. 우리한테. 우핸들로 주문을 해달라고 했고 만 공장에도 그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실사를 가가지고 이 인스펙션 하러 가니까 이 좌핸들로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문서에서도 좀 잘못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메일 같은 거에서는 이제 오른쪽 핸들로 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게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전부 다 생산되고 나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그냥 뭐 핸들만 좌우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바꾸는데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핸들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재고를 떠안게 됐어요. 떠안으면은 문제가, 이게 무역 업무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건데, 저 같은 이제 중장비나 이제 상용차 같은 것들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 배기 가스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 국가별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유로 6고 이제 뭐 대부분의 선종들은 유로 6 기준을 아직까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폭스바겐이랑 그 뭐야 벤츠가 다임러 그런 데서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그 배기가스 기준 그거죠. 이게 지금 나라마다 좀 페이즈가 달라요. 어떤 데는 아예 이런 기준이 없었던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유로 6고, 어떤 데는 아직까지 유로 2고, 뭐 3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케냐는 당연히 이런 기준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당연히 이제 굉장히 거기는 뭐 공업화나 산업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 2 기준으로 그 차를 생산을 해놨어요. 근데 유로 2 기준으로 그 좌핸들로 생산된 것들을 이제 팔려면은 막 이렇게 팔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아예 통관이 안 되거든요. 그럼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을 못 시키면.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노후 경유차들 폐차하려고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팔 때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업체한테, 이 교포 업체한테 떠안으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든 뭐, 그러니까 케냐에 처음에 아예 그 통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뭐 좌핸들 같은 경우는 도로에 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서 분명히 거부를 할 거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뭐 일본에도 지금 좌핸들 차가 좀 다닌다. 어떻게 뭐 특별하게 좀 허가를 받으면은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떠안기로 했다가 그냥 그 업체한테 좀 가격을 디시를 해줘가지고 그리고 그 가져가라고 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건설 공기가 다가오니까 이게 건설 사업하는 거에서 좀 연관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공기가 지연이 되면은 이 관련된 뭐 납품업체나 이런 데서 되게 무한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뭐 이게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공기가 지연되면은 이제 뭐 클라이언트한테 뭐 돈을 좀 못 받거나 아니면은 뭐 좀 감액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빨리 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우즈베키스탄은 대부분의 그 어떤 공업화 단지나 산업화 단지가 사마르칸트에 있어요. 그 우리나라 뭐 역사 뭐 시간에 또 많이 나오는 사마르칸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마르칸트에서 그 케냐 문바사로 보내려고 보니까 가장 빠른 경로가 그 사마르칸트에서 쭉 이제 내륙으로 이제 뭐 트레일러 같은 걸로 운송을 해가지고 보통 이런데 그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그 아프리카로 물건을 보낼 때, 그럴 때 아니면은 뭐 이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보낼 때 제일 빠른 루트가 이란의 그 반다르 아바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로 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이제 빨리 이제 물건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란의 반다라바스로 물건을 빼려고 했어요. 그렇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이때 이제
아직 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거든요. 뭐 이란이 좀 나중에 이제 오바마 정부 후반에 들어가서는 좀 해금이 됐는데 그 핵 문제가 좀 아직 비화가 됐을 때라 여기서 이제 물건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이 그 트랙터 총 18대인데 그게 지금 여기에 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한데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결국은 이 모든 재고는 다 지금도 아마 그 회사에서 떠안고 있을 거고 뭔가 그 해결 방안도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생션 문제가 걸리니까 이란이랑 엮이면 이게 미국의 제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이때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 첫 번째는 뭐 실무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거는 이거는 거의 뭐 우리 저같이 뭐 이제 상용차나 뭐 그런 쪽에 했던 사람한테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뭐 당연히 무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국가가 뭐 좌엔들이고 우엔들이고 당연히 알아야 되고 주문서에서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이 사람도 이제 사기 사건을 막 점점 이제 크게 벌이고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실수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실수를 한 과정에서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그때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옳은 결정을 타고 가보니까 가장 최악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결국은 이란이라는 지금 사실 무역하는 사람들은 언급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국가에 지금 장비도 계류돼 있고 결국은 이제 돈도 못 받고 그런 굉장히 큰 뭐 건설 뭐 클레임까지 같이 뒤집어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그런 뭐 실수 문제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공유하고 싶었던 거는 이건데 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우간다의 실업계 학교를 짓는 그 건설 사업이었어요. 이게 이제 한국의 수출입은행에서 차관을 받아가지고 그 차관으로 7개 도시에 실업계 학교를 건설을 하는 거였고 한 2년 동안 공사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진행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느낀 게 많았어요. 뭐 이제 뭐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좀 부정적인 것도 있었는데 뭐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처음에 이 사업에 좀 관여를 하게 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독재 정권에 협력하는 거 아닌가. 여기 뒤에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그 지금 우간다의 대통령이 현재도 무세베니거든요. 그 예전에 잠깐 제가 카톡방에 언급을 했었지만 무세베니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좀 부정적으로 그 정권을 계속 잡고 있냐면은 제가 거의 이제 나오고 나서 이거는 이제 2020년에 벌어진 일이구나. 근데 이거 전에 이 전에 대선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거 직전에 야당 후보를 막 체포를 해요. 야당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을. 그래가지고 사실상 단일 후보로 나가가지고 엄청난 그 뭐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계속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독재자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웃긴 거는 그 예전에 우간다의 독재자 중에 이디아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디아민이라는 사람이 진짜 되게 악독한 사람이어가지고 가장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식인을 했었어요. 막 자기 나라 국민들까지 막 학살하고 식인하고 막 그런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아시겠지만 그 아프리카의 그 국가가 굉장히 지도를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세계 지도에 보면은 막 이렇게 딱 네모지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 지배 때문이에요. 아시겠지만 그 뭔가 이제 이게 민족적인 어떤 동일성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식민 지배 땅을 그냥 나눠서 독립을 시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독립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부족들 간의 어떤 뭐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나라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네. 이거를 지으면서 좀 그 자괴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업의 기공식을 총 7번인가 8번인가를 했었어요. 그 무세베니가 막 어떤 선거 유세가 필요할 때 막 그때 막 기공식을 하고 막 뭐 행사를 하고 막 그런 뭐 사업도 벌였었고 그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아니고 좀 뭔가 사실은 그 진짜 우리나라 옛날 뭐 학교 같은 건물 같은 것들을 짓게 했었는데 어 그런 어떤 독재자한테 저는 협력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자괴감을 느꼈었는데 좀 돌이켜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때 이 사업이 뭐 그 학교 건물 짓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 연수까지 같이 보냈었거든요. 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었는데 첫 번째는 약간 교장으로 쓸 사람들한테 약간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막 교사들한테 그 한국에서 연수를 시키는 거였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이제 교사들 연수 왔을 때는 막 하도 한국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막 이 사람들은 거의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하는 거고 한국이라는 데가 어디인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여기서 연수를 받다 보니까 다들 막 살이 쪄가지고 막 그 저기 바지가 안 맞고 막 옷이 안 맞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처음으로 뭔가 새 끼를 제대로 먹고 막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런 독재 정권에 협력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에 굉장히 뭔가 약간 직선적이진 않지만 결국은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되게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잖아요. 되게 뭐 어떤 뭐 독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권을 도와주는 사업을 했음에도 이 건물은 남고 이 연수를 받았던 교사들은 남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를 발전을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때 좀 도덕관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진짜 뭔가 좀 모순적이지만 악에서도 꽃을 피워낼 수가 있겠구나. 결국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독재 정권이나 군부 정권에서 발전을 이뤄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어떤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 뭐 여기 뭐 간단히 쓰기도 했는데 이때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느꼈던 변화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아프리카다 보니까 여기 연수받는 교사 중에 에이즈 환자도 많이 있었거든요. 몇 명 있었는데 에이즈는 거의 뭐 저기 우간다에서는 그냥 당뇨병 같은 거더라고요. 굉장히 통제가 가능한 병이고 그래서 뭔가 에이즈라는 것도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뭐 심각한 병이지만 뭐 어떻게 컨트롤 되고 있는 병이구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공유할 내용이고 그냥 뭐 개인적으로 예전에 뭐 업무할 때 느꼈던 것들 아니면 뭐 협상 관련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 뭐 자유롭게 공유하고 하면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밥 먹으면서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네. 네, 좀 궁금한 게, 네. 이런 프로세스를 다 경험하면 네. 많이들 비즈니스 하시지 않나요? 아, 맞아요. 되게 사실 뭐 상사 들어가서 대부분 목표가 한 대리 때쯤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프로세스 파이프라인 이런 거를 내가 다 알면, 네.
그 안에서 뭔가 효율화시킬 수 있을 만한 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또 이미 그 음, 상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적인 부분도 해소가 됐고, 해소가 안 네. 된다 하더라도 언어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방법까지 구해놓은 거잖아요. 네. 사실 뭐, 그 아프리카 국에서도 뭐, 그 나라 중에서도 영어만 쓰는 나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말도 맞아요. 아랍어도 쓰기도 하고 하니까요. 사실 뭐 아랍어 쓴다고 모두 다 아랍어만으로 대화가 되진 않더라고요. 네. 또 부족 언어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아, 사투리보다도 더 심한 부족 네. 언어도 있어서 근데 그게 진짜로 저도 네. 우간다 사람한테 들은 건데, 우간다의 교육 문제가 계속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그 제2 언어가 영어인데도 영어를 못하는 현지민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뭔가 학교를 지으면은 그게 좀 주변 도시들까지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언어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약간 그런 협상이라는 게 저는 최근에 이제 외교부 음, 장관을 보면서 느낀 건 네. 외교라는 게 협상인 건데 네. 과연 이 협상이라는 게 가능할까? 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력이라는 게 거의 그냥 무력치잖아요. 무력치고 체력치기 때문에 네. 이걸 넘어서는 외교라는 게 가능할까? 저는 그 뭐 서희의 외교, 뭐 단판 외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음, 다 진짜 뭐 시장에서 거래하고 뭐 이런 거라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외교라는 게 거래라는 게 비대칭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서 협상이 이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 방금도 공유해 주신 이야기를 보면은 그 업체한테 어쨌든 넘긴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그냥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게 협상이 이미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음, 맞아요. 저도 되게 특히 외교적으로 되게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힘의 논리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줄 수 있는 거랑 줄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해 놓고 그거를 그냥 잘 조합해서 내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나의 내적 음, 내부 강점, 내부적으로 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뭐 최대한 네, 다 조율하려고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약간 저도 네. 되게 이거 되게 지금은 담담하지만 이때는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 겪어가지고 막 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뭐 자기 이빨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막 다 임플란트고. 그래서 예, 저도 예. 예. 이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계속 잇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특히 우리 회사 지금 입사하고 나서는 뭐 오랫동안 치과 치료를 받고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요. 엄청 특히 이제 사실 상사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걸 다 겪는 게 아니거든요. 막 저도 그때 마지막 팀장님이 거의 이제 사실은 제가 업무를 배웠던 거는 거의 마지막 팀장님이 있을 때인데 어떻게 보면 너같이 뭐 복 받은 사람이 없다. 네가 어떻게 뭐 사원 때 이런 일을 다 겪을 수가 있냐. 자기는 과장 때 처음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해봤었고 뭐 이런 사고권은 뭐 일어난 적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상사에서 배울 수 있는 업무가 되게 좀 비체계적이라 막 이게 진짜 그냥 장사꾼 업무라서 뭔가 좀 체계적인 걸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처음 들어올 때 그냥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거였어요. 뭔가 체계적인 걸 배워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떠셨나요? 들어오셔서 체계적으로 배우셨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게 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했었어요. 예전에 대우에 있을 때는 이게 미생 만화에도 나오는데 막 장그래를 어떤 막 동기가 부러워하잖아요. 그 동기는 이제 철강팀에 있고 장그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업무를 하니까 막 장그래는 되게 멋있는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되게 루틴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거를 막 부러워하는데 뭐 사실은 뭐 역할이 다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현대캐피탈에 들어와서도 제가 했던 업무 대부분은 되게 프로젝트성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재무 업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루틴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체계적으로 업무를 배우는 거는 여기서도 별로 그렇게 없었다고 느끼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제가 그렇게 체계적이고 루틴한 업무를 하는 거에 안 맞는데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성향 자체가 그런 걸 잘 못 견뎌서 자꾸 피해 가면서 그런 걸 원하는 척하지 않았었나. 저는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게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네. 일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있을 거고 음, 비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업무를 또 하라고 하면은 또 네. 싫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쵸. 네, 그래서 저도 보면은 그 사실 그런 체계적인 업무를 가르치는 직무나 과정들을 보면은 대부분 정말 루틴한 업무들, 그런 크리에이티브나 기획의 영역은 거의 없는 일들을 할 때 그렇더라고요. 사실 네. 그런 체계적인 업무는 주니어 때는 뭔가 지향하고 싶었는데 음, 그런 한 번도 그 주니어 과정에서 지금도 역시 체계적인 업무를 못하고 있으니 음,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클럽하우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클럽하우스 네. 쳐돌이가 돼가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스타트업을 가다 보니 대기업의 체계적인 업무를 배우지 못해 아쉽다라는 음, 이야기가 항상 득세하고 또 대기업을 다니는 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다. 이게 일이라는 게 다 결국에 하면서 부딪히는. 저는 근데 두 양쪽 말이 다 동의가 되는 게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전 대기업이. 근데 체계적으로 배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회사 다니면서는 그 체계를 계속 끊임없이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한 번도 품위를 안 써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음, 번도 구매 계약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뭐, 그 기능별로 그게 또 과장 달 때까지도 안 해본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면은.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못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면은 그냥 회사 자체가 제너럴리스트를 지향하기 때문에 음, 계속, 계속 직무를 바꾸고, 팀을 바꾸고, 조직 변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수납 업무, 은행에서 수납 업무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음, 체계적으로 업무 배우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제 퇴사한 동기가 네. 대한항공 갔거든요. 음, 일을 너무 체계적으로 배워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떻게 회사를 또 별로 차이도 없는 대기업인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배워서 좋냐 하니까 자기는 발권 업무를 하는데 네. 발권 시스템에 대해서 한 3개월 넘게 연습을 하고 시험을 치고 뭐 이런다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체계적인 업무 같아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하고 오퍼레이션 업무를 제대로 그것만 하는 사람한테 그 발권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코로나 이후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대형 비행사 항공사의 동남아 진출 전략 이런 걸 갑자기 시키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업무마다 그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 업무를 배우는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차이가 음, 뭐 삼성전자는 이래서 교육을 참 잘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삼성전자 음,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이래서 삼성전자는 진짜 체계적이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음,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쵸. 결국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환상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 그거를 들어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기업이 항상 맞아요. 체계를 갖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나마 좀, 어, 저 자신한테 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저는 이제 두 개의 대기업을 다녀보니까, 뭐, 그 회사에도 이제 동기들이 남아있고, 여기서 동기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대기업 봉체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회사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의. 거기서 그쵸.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음, 특히 뭐 이제 좀 너무 그 사회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상사에서도 독립하는 사람도 좀 적어지고 있고, 뭐 동기 중에 일부는 독립을 하기도 했지만, 뭐 그냥 거기도 이제 루틴하게 다니는, 특히 이게 좀 포스코 그룹의 어떤 영향에 점점 더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철강 그냥 무역하는 그런 회사처럼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정말 그냥 대기업처럼 다니더라고요. 그쵸. 뭐 따로 더 영업에 대한 어떤 빡센 음, 압박도 없을 네, 것이고. 네. 어떻게 맨땅에 네. 헤딩하는 기분이 많이 들었었는데 뭐 그런 거. 근데 뭐 그게 뭐. 저 이번 주에 협상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네네.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 네. 인성님 만약에라도 다시 전 회사로 돌아간다 하면 그런 네. 협상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잘 해낼 자신이 있으세요? 예. 예전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저도 좀 확실히 이게 두려움이 너무 컸던 것 같긴 한데 저 음, 요즘 세입자한테 너무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전화가 네. 이제 13년 만에 주인이 바뀌었대요, 집이. 음, 그래서 13년 동안 그 전 주인이 아무것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아, 집에 뭐가 고장나도 수리 요구를 한다거나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 깝깝했는데, 근데 너무 초짜가 들어온 거죠. 음, 제가 이제 초짜로 들어오니까 정말 전화를 많이 해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너무 그 옆에서 조언하듯이 얘기했으면 그냥 칼같이 그럼 다 끊어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또 음, 제 상황이 되니까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뭐가 문제 있는지 보니까 뭐 수전이 이제 샌다. 찾아보니까 음, 법적으로 수전 세거나 이런 배수의 그런 수도 간의 노후화 문제는 네. 집주인한테 책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수전은 그래서 교체를 해줬는데 음, 뭐 변기에 물이 샌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제가 해줄 게 아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네. 예, 이거는 메인테넌스 고치고 문제인데. 그리고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영역이라 사실 음, 오히려 그들이 다 고치고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또 최근에 또 한파가 이어지다 보니까 수도까지 동파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리기사를 불러서 급하게 고쳤는데 50만 원이 나왔다고 그 돈을 헐.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그것도 역시 제가 해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음, 근데 그래서 법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세입자분이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 아, 이제 드는 생각은 점점 그 세입자가 배짱을 부리고 안 나가버리면 제가 들어갈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세입자와의 관계가 그 만기에 끝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만기에 음, 비워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관계를 잘 가져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음, 법적으로 하나도 해줄 수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나눈다라고 해서 배수관 동파된 거, 수도관 동파된 거랑 변기 교체하는 것도 한 15만 원 든다 하길래 돈을 다 아, 줄 수는 없고 다 반반씩 하자 그래가지고 한 30만 원을 드리기로 하고 원래 안 줘도 되는 돈인데 30만 원 드리기로 그쵸. 하고 다시는 저한테 연락 안 하시는 걸로 돈 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음, 지나고 보면 너무 그게 30만 원이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생돈인데 생각해 보면은 그 나중에라도 집을 비워주고 이런 관계를 만들려면 그리고 계속 연락을 안 오게 하려면 30만 원 돈이 제가 언젠가는 한 20만 원이라도 줘야 할 것 같은 돈이었다면 한 10만 원 그냥 더 주고 그 비용을 감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저는 음, 근데 이런 경험을 어디서 누가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보면은 맞아요. 다 부딪혀 봐야 돼요 이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해서 일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음, 일본 같은 경우는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거의 연락을 안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아, 경우는
중개인을 통해서 연락들을 많이 하는데 중개인은 사실 중개할 그런 의무는 없더라고요. 사실 계약이 맞아요. 끝나면 뭐, 예, 뭐 없으니까 그냥 도의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중개인도 중간에서 제가 막 얘기하면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이게 제가 세입자를 바꾸는 거면은 뭐 음, 열심히라도 하는 거겠지만 더 이상 그 부동산과 거래할 게 한참 남아 있으니까 아직은. 네.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부동산 회사가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부동산 관리하는 음, 회사가. 그래서 그 협상 비용을 모두 챙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에 음, 이제 뭐 비싼 집이라고 하나, 한 10억짜리 집이면 한 1,000만 원을 주고 부동산이 세금 문제와 뭐 그런 세입자와의 갈등 문제 뭐 이런 걸 다 수행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저는 드는 생각이 대우 인터내셔널도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닌가. 중간에서의 그런 협상 비용을 아, 그 맞아요. 수익화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이런 거는 통신이 더 발달되고 언어가 더 단순화되면 될수록 사업의 입지는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쵸. 들었어요. 네. 아니, 거기서 사실,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되게 갈등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막, 음, 사실 뭐 한국인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뭔가 화내고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른한테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죠. 네. 그런 거를 잘 이용하면 그것도 협상 카드가 되더라고요. 음, 막, 사실 트럼프가 되게 뭔가 4년 동안 전 세계를 헤집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것 중에 하나 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 갈등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기는 뭐 남한테 뭐 싫은 소리 듣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별거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걸 일부러 그 상황으로 만들면은 그 사람은 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더라도 거기서 막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 성향 차이를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좀 미치광이 그런 것 전략이 같아요. 되게 주요했던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남하고 싸우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 이후로. 음. 사실 그리고 저희 분담비? 음, 네, 분담비, 국방비 주한미군 분담비를 처음에 엄청 올렸었잖아요. 요구를. 네, 최근에 와서 그 바이든 행정부랑 이야기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진짜 아메리카 퍼스트 아닌가. 음,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 트럼프가 그렇게 지렛대를 삼아서 협상 카드를 크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나오면 그냥 음, 무조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사람들 지금 돈 아꼈다고 엄청 좋아하는데 네, 사실 정상적인 미 행정부와 협상을 했다면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됐을 것들인데 조건이 엄청 악화가 되긴 했죠, 보면. 음, 원래 계약도 한 5년씩 하는 계약이었는데 이제 1년 단위로 네, 갱신한다 하더라고요, 보면. 음. 트럼프는 물러났지만 바이든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네, 뭔가 누군가 미운 짓을 해야 하는데 네, 그거를 트럼프가 총대 메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은 무한 이기주의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나라를 위해서는. 저는 보면은 제 친구가 또 의류회사를 다니는데 네. 의류회사 다니다가 그만뒀거든요. 희망퇴직으로. 음, 근데 지금 퇴사하고 나와가지고 무슨 방향제 사업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의류 사업할 때 뭐 이렇게 막 떼우고, 그러니까 뭐 발주 넣고 뭐 이런 걸 해봤으니까 음, 좀 잘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모든 프로세스를 안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또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왜냐면 철강을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뭐 작은 음, 방향제 하려고 하면은 그냥 다른 거잖아요, 또 완전히. 그쵸.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진짜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 의류 떼올 때 똑같이 그 중국 애들이랑 맨날 싸워왔기 때문에 음, 그것도 왜냐면 그거 당황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국
에다가 공장에다가 발주를 맡겼는데 춘절 때문에 못 보내준다고 이제 그냥 배짱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월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네. 근데 친구한테는 원래 너 발렌타인데 이벤트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근데 생각하고 발주를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경험, 그런 멘탈에 강화된 거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근데 그 모든 게 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엄마랑 같이 다니는 게 시장을 가면은 어른들하고 네. 협상들을 잘 못하니까 못 네. 깎잖아요. 네. 근데 홍콩 가서도 뭐 엄청 여행 다니면서 막 엄청 깎고 다니고 막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 진짜 못했는데, 음, 보면은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부동산 계약할 때 부동산 아줌마가 다 그냥 내라는 대로 돈 다 내고 왔거든요. 근데 뭐 음, 그것도 협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다시 나중에 하면 안 그럴 텐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음. 좀 뭐든 어차피 할 경험이라면은 그 사업도 결국에는 저희가 40대 넘어서 50대는 이 회사 다니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저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결국 50대 돼서 그냥 뭐 문과 나온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에 음, 언젠가는 사업을 하고 언젠가는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할 일이라면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경험해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음, 뭐 성선설이고 성악설이고 그런 어려운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왜 부동산 계약하는 걸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맞아요.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선비가 되는 그 교육만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진짜로 막 중국 애들하고 일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최근에도 또 이항 또 터졌잖아요. 예, 전 정말 중국인하고 일할 때는 무조건 한 플랜 한 C, D까지는 마련을 해놔요. 너무 비상시적이라서. 근데 서류로 한다 하더라도 이 네. 중국은 서류로도 커버되지 않는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온순하고 착하지가 않잖아요. 예, 사실 근데 뭐,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네, 정말 저는, 깔끔하고, 저는 제가 이번에도 느끼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계획 네, 국가고 계획 도시 국가인 것 같은 느낌이 음,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 백신도 거의 44% 넘게 맞았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물론 백신한 것 자체가 너무 급하게 통과된 건 있지만, 근데 그냥 뭐 저는 뭐 일본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온순하게 사람들이 잘 따라간다.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를. 근데 그게 음, 너무 군중 심리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내부는 어떤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장 빨리 이스라엘이 탈출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네, 효과도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음, 44%, 그러니까 이게 60%만 해도 백신이 거의 맞은 거나 다름없는 수준인데 44% 맞는 순간부터는 그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뭐 군대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저는 국가를 좀 진짜 뭐 완전 배짱, 이제 미국이라는 큰 배짱이 있으니까 또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네, 도시 전체 국가 전체가 매우 기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좀 되게 뭔가 그 이스라엘 특유의 정말 엄청나게 자본주의적인데 같이 일을 할 때는 뭔가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되게 막 음, 그런 막 되게 비상식적인 행동까지는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약간 대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임원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다들 되게 신기해하는 거는 그 사람을 다 싫어했었어요. 되게 음, 워낙 뭐라 그래야지? 정말 마이크로 매니징이 거의 절정이었고 음, 어 되게 좀 악독하게 굴거든요.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상사면들은 첫 지사 나가는데 국민성을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그 테라비브 지사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대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진짜 저도 그 사람한테 많이 영향을 받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결국은 좀 사실 우리나라의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윗사람한테 솔직하게 보고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쵸. 좋은 면만 포장해서 막 보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무슨 뭐 실장님 숫자가 따로 있고 본부장님 숫자가 따로 있고 CEO 숫자 따로 있고 또 그룹사 숫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 싫어해서 모든 거를 다 솔직하게 뭐 저기 위에 있는 뭐 부사장님이나 그런 사람한테도 완전히 솔직하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 레퓨테이션을 깎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경우는 안 생기더라고요. 아,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침을 세우고 같이 이제 하면은 좀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정말 그게 진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걸 많이 감추잖아요. 거기서 그쵸.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저도 그거를 지금도 되게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보고할 때 하나도 뭔가 꾸미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음, 저는 요즘 너무 현타가 많이 와가지고, 요즘 그 재밌는 그 협상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음, 모든 게 다 협상이 아닌가. 아까 뭐, 맞아요. 임원분 이야기도 사실 뭐, 호미로,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미리 막는 거죠, 사실 음, 보면은. 뭐, 네, 이게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딜의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사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협상 잘해야 하는데 협상이라는 게 저희 재밌는 게 요즘 블라인드 열심히 들어가거든요. 우리 회사는 절대 음, 용납 못한다는 그 블라인드. 예, 어둠의 경로를 뚫어가지고 재밌게 이용하고 있는데 블라인드 보면은 협상하는 것도 다 능력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맞아요. 보면 이제 직장인들 이직 이런 거 많이 보니까 음, 그런 이직이나 채용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연봉을 높게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한 세 번, 네 번 음, 이직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승진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직으로 승진했지 어, 내부 이직을 안 해봤다고. 네, 내부 승진 안 해봤다고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결국에는 면접 그 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면접장이 제일 중요한 거지. 나중에 연봉 협상 때는 이미 가격이 음,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음, 최종 면접장에서 이 사람을 꼭 뽑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네, 바뀌게 만들면 이 사람을 채용하지 못한 HR의 잘못이지 연봉을 높게 부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구조래요. 그 채용 과정이. 네, 근데 그런 거를 네, 이제 안 사람이 이제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일하는 거를 평상시에 관리하고 뭐 내부 자료나 이런 거 지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가 성과를 낸 게 있으면 꼭 숫자적으로 관리한 거를 가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음, 마음에 들어 하면 고위 임원진들이 마음에 음, 들게 하면 연봉 협상도 쉬울 거라고 하는데 그 연봉 협상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제 그런 거죠. 나의 힘은 부족할지 몰라더라도 네, 그 고위 임원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그의 힘을 지렛대 음, 삼아 협상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경화 장관이 뭐 어디에요, 뭐 어디 정말 동남아의 정말 구석에 있는 작은 약소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인상을 쓰기 때문에 협상이 네,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나라의 국력 자체가 워낙 음, 강하고 한미 동맹이라는 거대한 동맹체가 뒤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힘이 네, 있으니까 협상력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외교라는 것도 협상이라는 것도 내가 있는 힘을 어떻게 더 레버리지 할 수 있는가 내 주변의 힘을 통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근데 저도 진짜 여기 그 회사를 다녀서 가장 얻은 성과 중에 하나는 뭔가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되게 되게 막연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힘의 논리, 그 협상의 논리가 지배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은 게 가장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협상을 네, 잘해야 혹시, 하는데. 음, 네. 혹시 다른 분들도 딱히, 얘기할 거 있으시면. 네, 아, 다 듣고 계신가 보네요. 네, 듣고 계십니다. 좀 약간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갖고 있는 생각은 회사 일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전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음,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평가의 결과로 올해는 제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내년에 연봉이 크게 오르는 그런 구간이어서, 네, 네, 그래서 뭐 크게 오른다고 하기엔 사실 당장 올랐어야 하는 구간인데 뭔가 그 모종의 어떤 이유로 인해 예, 뭐 회사 내부 직급체가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 어느 구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실 대리님이 대리를 달고 나서 바뀐 사례라서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아, 이게 예, 지금은 승진이 없어졌지만 네, 그게 있습니다. 그 어느 구간에 들어가면 갑자기 그 현재 급여 레벨을 확 점프업 시켜주는 구간이 생겼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동기부여가 안 돼서 저는 그냥 거의 요즘 방치 상태로 놀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음, 네,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라는 게, 음, 그, 뭐죠? 어제 이제 프리랜서 분하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프리랜서는 매해가 이제 그 크게 변동하는 그 소득자잖아요. 네, 네,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그 이전 해보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 소득이니까. 네, 저는 이것도 그래서 동기부여를 진짜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회사의 협상 능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음, 결국에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어느 부분에서 동기부여를 내가 못 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협상이 약자가 음, 강자를 상대로만 하는 게 협상이 아니라 네, 강자가 또 약자를 상대로 하는 것도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저는 뭐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 우리 회사 안에서도 제가 이제 놀고 있다 보니 우리 회사 안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놀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놀더라도 저 소득을 계속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이미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이 사회가. 네, 그런 걸 보면서 뭐 그들은 그들대로 협상을 잘하고 있죠. 회사 입장에서 항상 아쉽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일을 하게끔 만들기를 바라는데 네. 그런 협상이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일단 첫째로 우리 회사가 점점 되게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뭔가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좀, 그냥 결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세대가 오기 전엔 누구나 다 오버드라이브를 당연하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되게 다들 눈치를 보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근로소득을 가지고는 절대로 중산층의 지위에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죠. 그죠? 사실 뭐 네. 11시까지 야근하고 들어가면은 그 삶을 계속 반복하면은 만약에 내가 50살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 폐지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사실. 뭐 문과생이 할 수 있는 게 없긴 하죠. 그죠. 저도 어제 읽었던 책인데 뭐 그런 걸 봤거든요. 아, 혹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 아시나요? 아니요, 모릅니다. 잘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90년대 생들의 그 어떤 사회학적 현상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한 건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한 80년대 후반 정도 되는 출생자들, 뭐 저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인턴 때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네. 인턴인데 막 회사 바로 앞에 막 오피스텔에 살면서 막 온갖 뭐 아, 잡일을 다 하고 막 진짜 선배가 시키는 일들도 어떤 뭐 대가가 있는지는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다 하고 그냥 군말 없이. 옛날에는 사실 그런 식으로 살아도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요새 이제 90년대 생들한테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안 저도 먹히죠. 좀 생각을 해보니까 대우에 있을 때 좀 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굉장히 예스맨이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공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폐지 네네. 줍는 데밖에 말씀하세요. 없다는 말은 너무 슬프다고. 요즘 폐지가 귀하다고 하는데 요즘 폐지 엄청 싸졌습니다. 근데 진짜로 진짜 폐지 진짜 많이 싸졌어요. 제가 아, 최근에 진짜요?
시세하겠는데 아버지께서 또 이제 고철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엄청 가격이 내려갔더라고요. 모르겠으면 이게 또 극최근으로 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예. 저도 근데 예, 말씀하시는 거 계속 해주세요. 예. 아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선배들이 뭐 착취를 하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었고, 저도 2013년에 처음에 취직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회사 와서는 저 자신을 되게 보호하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막 부당한 거를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제 어떤 경력이나 제가 평가를 받는데 별로 의미 없는 것들 시키면은 사실 노력을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저 이거 왜 근데,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쵸. 그 책에서 혹시 그런 얘기 안 나오나요? 그런 출산에 대한 이야기, 그 세대 출산에 대한 얘기 안 나오나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중국 네. 애들이랑 똑같은 현상인데 중국 애들도 지금 음, 그래요. 근데 뭐냐면 네. 중국 애들이 예전에는 사회주의 뭐 공산당 뭐 이런 데 해가지고 다 숨죽이고 살았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사실 그렇게 숨죽이지 않고 인터넷에서 그 뭐야 밖으로 겉으로 티를 안 낼 뿐이지 걔네들도 그 내부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부심은 갖되 내부 의사결정 구조나 정치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음, 숨죽이지 않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애를 많이 낳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낳아서 여러 아이들 중에 내가 이제 막 경쟁하고 막 타고나는데 지금은 점점 그 주링어 세대 이제 그 80, 네. 90 세대로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외동 아들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외동 아들, 외동 딸밖에 태어나지 않고 항상 주목을 받아와서 살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입시만 끝나면 뭐 수백 명이 죽고 막 이러잖아요. 자살하고 막 이런 게 음, 걔네들도 이제 경쟁이 워낙 격화됐고 내가 항상 주인공으로 살아왔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그 개혁 개방 시기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나한테 물려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정말 많은데 그 회사에서 시키란 대로 까란 대로 까는 그런 애들이 아닌 거죠, 얘네들이. 네. 저는 한국도 똑같다고 보고, 얘네 음, 뭐, 당연히 근로소득의 문제, 가 훨씬 더 크지만, 저는 그걸 수반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80년대, 90년대 이후로 그 2명 이하로 많이 컸잖아요. 사실상 지금 신입사원들의 주축은 이제 한 95, 96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네. 친구들은 이제 거의 외동 세대가 훨씬 많죠, 보면은. 음,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내가 나의 한 몸 갈아가지고 어디인가 충성하리리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사를 위해 뭔가 노력하리리 그것보다는 사실 지금 SNS만 보더라도 90년대생들 자기가 어느 스타트업 어느 대기업에서 무슨 역할 했다고 나와서 강의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게 깜냥도 안 되는 게 지가 뭐라고 나하고 이렇게 강의를 떠들어? 라고 이제 사람들이 반발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를 소비하는 주체들도 90년생들이고 그거를 음, 공급하는 서비스 공급하는 사람들도 90년대생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욕구 자체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잘 되고 싶은 욕구도, 회사 안에서 잘 나고 싶은 욕구도 내가 알려지고 셀럽이 되는 거에 더 집중이 돼 있지. 회사 안에서 묵묵히 11시까지 하면 누군가 알아줄 거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많이 흐릿해졌죠, 이제. 맞아요. 사실 이게 저는 좀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냐? 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국의 원래 이제 우리 부모님 정도 세대가 생각하는 결혼은 어떻게 보면 여자가 굉장히 많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근데 외동으로 자란 딸이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한다는 거를 일단은 그 딸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그 이제 부모님이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혼이 성립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옛날에는 이제 남자가 모든 그 컴포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뭐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 아파트, 차. 근데 저는 지금 회사를 계속 다녀서 정말 끝까지 올라간다 그래도 아파트를 못 살 것 같거든요. 100% 현금으로는. 그래서 이제 사실 협상력이 많이 약해졌는데 사실 이제 세대 간극이 하나의 어떤 증상으로 나타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옛날에 이미 끝난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어떤 부모 세대와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도 지금 결혼을 안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기형화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 형태가. 네, 왜냐면,
자꾸 다른 세대를 뭔가 비판하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잘해야 맞아요.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보면 사실 이 막 그 부동산 막 값이 오르고 막 이런 게 결국 누구한테 전체의 부를 줬느냐라고 하면 음, 사실 저는 5060 세대의 부를 급격하게 늘려줬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서울의 노후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의 사람들이 이제 네, 경기도로 밀려나니까요. 젊은 음, 세대들이. 그래서 그 이들이 이렇게 부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들의 부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그 부를 책임해 줄 음, 사람들이 다시 3040, 2030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내가 직접 부양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시장가로 내가 그거를 음,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볼까요? 음. 네, 아, 올려주셨네요. 네, 그쵸. 그래서 뭐 그쵸. 저도 그래서 그런 선배 세대에 대한 탓만 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그 선배 세대라고 해서 모두가 또 그걸 다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닐 거지만 말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그게 되게 큰 문제예요. 네, 그 안에서도 이제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제 아까 그런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이런 게 왜 음, 상사의 그런 협상력이 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회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 플러스 저 상사가 나한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회사 안에서. 그러니까, 어, 그쵸. 네, 뭐, 과거 세대가 먹은 게 부동산이고 한데, 사실 이제 이 중간에 못 먹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하나 그런 생각해요. 부동산을 번 사람도 그 40, 50, 60 중에 이제 유주택자 비율, 한국에서도, 서울에서도 유주택자 비율 따지면 60%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유주택자 비율 중에서도 20%만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작년에 부를 크게 올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자기 자산 가치 크게 늘어난 사람들은 전체, 서울 인구 전체의 12%밖에 안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의 이동도 문제지만, 부의 격차가 같은 세대 안에서 발생하고 있고, 음, 아, 저는 그래서 그 얘기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회사 안에서 부동산으로 부를 늘린 사람은 일을 빡세게 시키지 않습니다. 아, 뭐냐면 그냥 또 부동산 투자하고 또 주식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를 늘리신 분들은. 근데 내가 지금 집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일을 빡세게 하세요. 성과급이라도 많이 음, 받아야 하니까. 사실 그래서 음, 갈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음, 이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나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지 않을 텐데, 이게 40, 50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연봉은 올라가니까 승부 볼 수 있는 게 연봉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그렇게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제 이 젊은 세대한테 그건 협상력으로 가져올 수가 없다. 연봉으로 그 자산을 증식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그래서 일을 더 해라, 열심히 해라라는 것으로는 더 이상 되지 않고, 뭐 제가 또 클럽하우스 VC들 방에서 들었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미국 애들도 그 연봉으로 돈 벌겠다는 생각 안 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 사실 미국도 지금 부동산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뉴욕도 그쵸.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잠깐 재택근무 때문에 실리콘밸리는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음, 저기 샌프란시스코나 LA 뭐 아니면 뉴욕 같이 진짜 사람 많이 몰리고 원래 부촌인 데들은 더 오르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그 네, 미국 애들은 연봉 말고 뭘로 돈을 버나라고 생각해 그 이제 이 VC가 얘기하는 게 다 결국에는 고액 연봉을 못 받아도 그 주거비로 다 생활비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냥 다 지분 참여를 한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식과는 좀 음, 다른 게 자기 노동을 갈아가지고 다 성장의 세대였잖아요. 한국에서도 8, 90년대가. 미국에서는 이제 그 자기 노동을 갈아서 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가치는 이제 스타트업 지분 투자, 자기가 스타트업에 음, 들어가서 일을 하고 스톡 옵션 행사 2년 정도 기다렸다가 스톡 옵션 행사하고 나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제 다음 흐름이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네, 동감하는 게 한국에서도 만약이라도 젊은 세대가 정말 이제는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은 지분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쵸. 네. 그렇게 그 하면은 사실 지분이라는 게, 대기업을 안 가려고 할 텐데. 근데 한국에서
스타트업들도 그 미국 기준으로는 지분을 정말 안 주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2년, 3년 채우면 그냥 다 계속 나가는 것도 음, 그 더 이름 있는 스타트업을 결국 가려고 그냥 발돋움 삼아서 가는 건데 음, 그런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더 지분을 많이 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음,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뭐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받는 월급이 적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현재 현금 흐름엔 영향이 먹겠지만 나중에 과연 이걸 내가 아끼고 아껴서 저축해 놓는다고 나한테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좀 약간 지탄받아야 할 일이긴 하겠지만 음, 저는 정말 아끼고 아끼지만 며칠 전에도 만난 누나가 이제 35살인데 진짜 잘 놀아요. 한 11년 음, 회사를 다녔는데 네. 돈을 얼마나 모았냐라고 하니까 돈 한 푼도 못 모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 푼도 못 모았냐 아, 하니까 세상에 놀 게 많고 살 게 너무 많다고. 뭐 그거 음, 이제 뭐 그래놓고 이제 저축 못했다고 뭐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더 살 게 많아지고 그렇게 소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계속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발전이 됩니다. 네. 자산과 부가 확장이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신용대출 사람들이 계속 받아줘야 캐피탈이나 카드도 먹고 사는 거고 네. 은행도 먹고 사는 거고 그걸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 그런 흐름이 강화된다면 그 아까 동광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채팅에서 그 뭐지 그 AI가 다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저희 노동의 영역을 AI 로봇으로 상당 부분 대체되고 아주 소수의 그런 인간의 휴먼 터치가 필요한 영역만 남긴다고 하면 다들 집에서 놀고 언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본소득제로 넘어가면 네. 기본소득으로 주거뿐만 아니라 사치까지도 사치의 최소한의 영역까지도 다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음, 게 저희 그 다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넷플릭스 네.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부자들은 영화관을 갈 것이고 서민들은 OTT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음, 했었잖아요. 저는 뭐 네. 그런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중국의 우리가 버는 상용처럼. 월급은 우리가 버는 월급은 다 소비로 되게끔 되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더더욱 아, 지분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 한국, 근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외국, 네. 저도 그 스타트업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어떤 음, 스타트업은 모든 직원들한테 지분을 다 나눠줬대요. 뭐 당연히 대표이사가 훨씬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회식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들 이게 그 자기의 아마존이 비슷하게 돌아가잖아요. 아마존 같은 네, 경우도 그 보통 얘네가 연봉 계약을 제가 이제 뭐 책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네, 아니 미국에서도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연봉을 비교하면 아마존이 제일 신입 초봉이 싸다 그죠,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뭐 그죠. 3년 차가 갔을 때 이제 그거를 몰빵해서 주는 그런 구조가 돼가지고 네, 근데 뭐 아마존 직원들의 이야기를 육성으로 들어보면 불만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클럽하우스 방에서도 뭐지? 불만이지 않냐라고 하니까 진짜 불만인데 이게 또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로열티가 올라가는 구조라 하더라고요. 계속 지분이 더 음, 쌓이고 더 쌓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니 구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지분을 같이 주면서 이제 가는 형태인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좀 대기업도 이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차피 이제 상속 못 받잖아요, 이제. 네, 대기업 재벌들도 상속 못 받는데 그 영위하고 싶으면은 정신 차리고 나눠줘야죠. 그들이 정신 안 차린다고 제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그 해외 VC가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스타트업들 너무 지분 안 준다고. 저 저기 뭐지 일하고 싶으면은 미국으로 오라고 지분 많이 주겠다고 계속 그 얘기하는 음, 건데 영어도 안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그 동기부여 된다는 건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 저희 그때 그 넷플릭스가 일하는 방법인가 뭐 책 있었잖아요. 네, 규칙 없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실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 CEO가 모두 청중 앞에서 서서 그 회사 안에 지표들을 같이 공유하고 발표한다고. 근데 사실 그거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자기 지분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직원들이.
네. 그렇게 해서 공유받고 하니까 더 애착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마존 직원들도 그렇게 에어컨 안 켜고 사는 거에 동의하지 않겠어요? 보면은. 음, 좀 법인카드 안 쓰는 거 쓰지도 말자고 하는 거에 그런 맥락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적응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미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고. 그쵸. 음, 그렇습니다. 뭐 또, 시간이 좀 저는, 돼가지고 일단 네네, 정리를 하실까요? 예. 네네. 아무튼 되게 다들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다시 풀타임은 들어 재밌었습니다. 네네. 순수 인문학적인 걸 하려고요. 네. 뭐든 재밌습니다. 다음은, 네, 혹시 뭐 또 마무리 또 의견 주실, 아니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아니, 다 해가지고, 네. 네, 또, 없으실까요? 뭐, 박희님이나, 네, 다른 네, 분들. 그럼, 네네. 아무튼, 좋은, 귀한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감사합니다. 다음 모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또 카톡에서 얘기해봐야겠네요. 네, 그쵸. 네. 네,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